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숭희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이 남산까지 올라와 주시고 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 제가 그동안에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릴 것은 결국 올해의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올해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고등학교가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3들은 지금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의대를 비롯해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모집 인원 대비 가고자 하는 학생들로 경쟁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 예년에 비해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 1학년들과 교육 과정이 달라서 대입이 어렵지 않느냐, 재수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담으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들은 당연히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죠.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1, 2, 3학년 모두 스트레스 최고조 요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구가 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결국 올해 학생들은 이제 2007년생들이 주류가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황금돼지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고 결국 5만 명 정도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명의 숫자가 '아유 뭐 5만 명 그 숫자가 그 숫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연고, 서성한 중에 이 7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다 합치면 24,000 명. 결국 올해는 이 7개 주요 대학이 학생 입장에서는 2 개씩 없어지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입시가 치열하겠습니까? 요게 인제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의대 정원이 제자리를 갔죠. 그럼 그 효과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 지인의 딸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제 지인의 딸이 건대 충주 캠퍼스, 글로컬 캠퍼스 의과대학을 정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재수를 해서 수능을 봤는데 재작년보다 수능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 의대에 최추합을 했습니다. 의대 2천 명의 효과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원을 보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아주대학을 기준으로 보시면 40명 모집했는데 작년에 120명을 뽑았는데 다시 40명이 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어 의대를 원래부터 준비하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으나 성적이 나오면 또는 그동안에 공대 쪽을 준비하다가 '혹시 의대가 나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요런 학생들은 아마 생각을 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런 추세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교대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지금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대는 모집 인원이 줄었어도 합격선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모집 인원이 줄면 합격선이 그나마 살짝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뭐 저는 아무래도 친구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상담 의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례들이 좀 많은데, 역시 또 작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의 아들이 그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4등급이라는 요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줄 수 없냐."라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교대가 좀 성적이 낮아졌고 교대가 특히 정시에서 나, 다군 중에 나군에만 몰려 있으니까 '어느 한 군데 가면은 조금 합격선이 낮아지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춘천 교대를 추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붙었습니다. 그 성적이 붙었습니다. 100 분위 평균 70%인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얘가 꼴찌가 아니었습니다. 얘 밑으로 3 명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 교대 성적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교대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내신도 다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시 때
교대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 교대는 생각보다는 아주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크게 낮아졌다는 점, 따라서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혹시 수시에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시까지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점, 요 점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요즘에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로가 불분명하다. '아 나는 진로가 불분명한데 지금 뭐 진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딱딱딱 맞춰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분야의 진로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취업이 안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과 계통 학생들이 더욱더 걱정을 많이 하죠. 예, 그런 학생들에게는 바로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하는 소위 이제 무전공 제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전공 제도는 많이 뽑 대학 입장에서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결국 국고 지원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들이 이 무전공 전형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공 전형은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져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면 유형 1은 들어간 다음에 어떤 형태든 내가 문과 시험을 보든 이과 시험을 보든 어떤 형태의 시험을 보든 간에 합격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 아무 과나 선택한다. 유형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형 2는 처음서부터 계열별로 뽑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따 나오실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문과 계열 자유전공 이런 게 있는데, 요렇 문과 계열 자유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문과 계열 학과만 진학 2학년 때 선택이 가능한 요런 이제 것을 유형 2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전공 전형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무전공 전형은 특정하게 무전공이라고 하는 정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과에서 이렇게 뺀 거예요. 국문과에서 빼오고 영문과에서 빼오고 해 가지고 무전공 학과를 모집 단위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세종대학교인데요. 작년에 보시면 무전공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다른 일반 전공의 모집 인원이 크게 감소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더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무전공 전형이 전공자의 선택제 규모가 큰 대학을 지원을 하실 때는 내가 전공자의 선택제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일반 학과를 진학할 거라면 그 일반 학과의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 지금 방법인데요. 작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이 전형이 만들어지면서 대학들이 아무래도 종합 전형은 좀 부담스럽다. 이 종합 전형은 그 진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예컨대 경영학과를 준비한 친구와 기계공학과를 준비한 친구를 어떤 친구를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좀 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교과 전형 쪽에 학생 선발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시 쪽으로 좀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걸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입시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계 대학에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탐을 보아도 자연계 대학 진학할 때 걸림돌이 없어진 게 올해 입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나 사탐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6월 모의고사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 결과, 전년도에는 그 사탐이 27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사탐이 무려 그 30만 5천 명으로서 36만 8천 명으로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사탐 응시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것은 뭐냐면 바로 과탐인데요. 과탐 응시자는 25만 명이 작년에 시험 봤습니다만 올해 24만 8천 명으로서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과탐을 보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사탐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학생이 가장 많은 대세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탐을 이제 선택하는 그 학생들을 얘기 들어보면 이과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상대적으로 그 자연계를 그동안 공부했던 학생들이 선택해서 성적이 나오는데 나름 좀
불편함이 없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탐론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 근데 사탐은 크게 보시면은 3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사탐이라는 과목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이제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윤리 요렇게 보는데 보통 인제 그 팩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실들을 암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역사와 지리라는 과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암기력이 좋은 탁월한 학생들이 도전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탐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제도나 문화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결국 일반사회 교과, 그러니까 사회문화, 정치와 법, 그다음에 뭐 경제 요런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학생들은 이런 일반 사회 교과가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 있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윤리 쪽이죠. 예, 윤리 쪽은 약간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선택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윤리 쪽보다는 보통 이런 일반 사회 쪽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모의고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학생들은 그냥 원래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보지만, 졸업생들은 그 9월 모의고사를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탐 하나, 사탐 하나에서 사탐 2개로 가는 친구들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학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과학에서는 과탐을 지정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어떤 대학들이냐면 보통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대나 약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확통과 사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통과 사탐을 반영하는 지역 의과대학은 경북대와 부산대가 유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경북대와 부산대는 확통과 사탐을 하고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서서 서울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미적분과 그다음에 과탐에 대한 약간의 가산점만으로도 의대에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확통 사탐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그 기록에 남아 있는 학생들은 어 아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예측을 해 보겠는데요. 뭐 의대는 항상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써준 이야기입니다. 의대 경쟁률은 늘 치열할 것이라고 보고요.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작년에는 의대와 공대에 양다리를 걸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차피 의대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냥 '공대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공대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AI라든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공대를 진학해도 충분히 자신의 사회적 어떤 성공이라든가 이런 사회 진출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공대 쪽에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의 추세가 학생들이 취업을 고려한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문송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문계라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뭐 인구론 뭐 들어보셨죠? 인문계의 90%는 논다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어 문과 쪽의 학과들이 조금은 밀리는 그런 추세가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학생들은 원서를 쓸 때가 되면 하향 안전 지원 추세가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향 안정 지원 추세로 가면 나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향 안정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낮은 대학이다, 낮은 학과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아이들이 대거 몰려서 오히려 그 해에 그 학과가 합격선이 크게 올라가고, 반대로 상위권 대학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향이다, 무조건 상향이다는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과목 선택과 출결 문제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본다라는 것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서를 쓰는 요즘의 추세들을 살펴보면 최상위권이 이제 메디컬 계열을 쓴다면 그다음에 상위권 공대, 상위권 자연, 최근에는 또 상위권 상경 계열이 그래도 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최상위권 다음이 이제 상위권 공대 그다음이 최상위권 인문 요런 추세로 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좀 몇 가지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넷째 주에 있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어에서는 화작을 볼 것인지 언매를 볼 것인지 결정, 수학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 중의 결정, 사탐과 과탐의 과목 결정, 이런 모든 결정이 끝나는 시기가 8월 넷째 주라는 뜻입니다. 8월 넷째 주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원서를 쓰게 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9월 첫째 주는 교육청에다가 원서를 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8월 마지막 주가 원서 작성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들이 평상시 모의고사를 볼 때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나눠주면 그 시험지 안에서 아이들이 임의로 골라서 시험을 풀 수가 있지만, 수능에서는 본인이 미리 신청한 과목 외에 과목을 보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8월 넷째 주에 수능 과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치르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8일부터 9월 12일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3일이라고 돼 있어요. 3일. 그 무슨 뜻이냐면 9월 8일 날 원서 접수를 시작한 대학은 9월 9일, 9월 10일, 3일 됐죠? 9월 10일 날 마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9월 10일 날 원서 접수를 시작한 대학은 9월 12일 날 마감을 하게 된다. 요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5일 내내 학생들의 접수를 받아도 되고 이 가운데 3일만 받아도 된다라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마감 일자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또 마감 시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마감 일자와 마감 시간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버님들이 상담을 오시면서 좀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아빠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빠들이 회사에서 엑셀 파일 같은 거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6개 대학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가지고 상담받을 때 가지고 와서 검증받고 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여기는 아버님들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때 반드시 마감 시간까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저의 그 제자가 그 당시에 인제 좀 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학생이 지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정시에서 경희대 지리학과를 지원을 하려고 상담을 다 했습니다. 성적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경희대 지리학과 오케이. 그러면 집에 가서 학교는 지금 다른 친구들도 상담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원서 접수를 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3 시쯤 넘어서 갑자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했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라면 하나 먹고 잠깐 낮잠을 잤는데 눈을 떠 보니 3 시, 홈페이지 경희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2 시에 마감이 끝났답니다." 마감을 확인 못 한 거죠. 그래서 접수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제 부랴부랴 아직까지 접수하고 있는 대학들 쭉 찾아보고 이 학생이 갈 만한 대학들을 찾아보니까 대구교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교대가 있는데 써볼 생각 있냐?" 그래서 썼습니다. 지금 이 학생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낮잠 한 번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해피엔딩이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대학의 마감 시간을 놓쳐서 못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마감하는 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진학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쟁률을 보고 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경쟁률을 보고 써라." 근데 대학은 경쟁률을 안 보여줍니다. 요게 문제죠. 근데 대학은 언제까지 경쟁률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느냐? 보통 웬만한 대학들은 마감한 당일날, 예를 들어 마감 당일 마감 시간이 5시 마감이면 보통 2 시나 3 시쯤에 최종 경쟁률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어두운 시간 블랙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누구도 이제 어느 학과가 어떻게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타이밍이 나오 있습니다. 이때 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대학에서 게시한 그 경쟁률을 보고 마지막 경쟁률이 미달되거나 이럴 때 그 학과를 주목하고 그 학과를 씁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 그 학과에 몰리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어 분명히 최종 경쟁률 개시 시간까지는 미달이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경쟁률이 끝난 접수가 끝나고 나서 보면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과를 보시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학과들을 보시는 게 제 경험상 훨씬 더 경쟁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올해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그 충원 합격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최초 합격 기간은 지금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충원 합격 기간이 3일 정도 짧아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짧은 만큼 상위권 대학에서도 충원이 많이 안 도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더욱더 충원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시에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 학생들을 못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시로 이월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정시 모집 인원이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살짝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좀 보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한지 또 많이 뽑는지를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뽑는 45% 꾸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요것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이 23%대고요. 논술은 3%대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18.5%대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거든요. 얘네들을 잘 보시면 실기 중심의 전형이 조금씩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홍익대학교 미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비실기로 뽑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실기보다는 비실기로 예체능학과를 선발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만약에 뭐 관심이 있으시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이들이 이제 성적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내신도 안 나오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코인 노래방을 가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방 개가가 100점 만점 "당신은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집에 와서 "엄마 나 실용음악 해 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반 대표로 뭐 축구 대표, 농구 대표한 친구들이 "나 체대 가 볼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의 이런 대학들의 추세는 성적을 많이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대 중에서 규모가 좀 큰 편에 있는 경희대 체대는요. 실기로 수시 정시 단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체대인데. 그럼 체대인데 뭘 가지고 뽑느냐? 일단 내신으로 뽑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놀랍게도 논술로 뽑습니다. 논술. 그런데 그 논술이 체육 논술이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그 논술은 그냥 일반적인 인문 논술을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그럼 경희대학교 체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들이 몇 년 동안 논술로 체육학과 학생들을 뽑아 보니 실기로 들어온 친구들보다 논술로 들어온 친구들이 달리기를 더 잘하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시에서는 태권도 학과와 골프 학과도 수능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실용음악과인 포스트 모던 학과도 2명이나 수능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 수능에서 1-2 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특별한 실기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약간의 운동신경만 있어도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예체능 쪽에서 성적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실기한다. 뭐 한다." 할 때
먼저 성적을 만들자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이끌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면 대부분 "아이고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내신 관리를 못 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15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15개 주요 대학에서는 지금 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숫자가 1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전국적으로는 45% 였는데 12.5%만 교과 전형으로 이 15개 주요 대학에서 뽑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교과 내신은 학교마다 그 내신의 퀄리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제가 있는 학교는 여고인데 여고 학생들은 수능 내신 준비하는 날, 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는 날 아침에 와서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공부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부 안 했답니다. "어제 나 잤다. 나 어제 텔레비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자, 남학생들 어떨까요? "나 어제 공부 안 했어." 정말 안 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신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대학들이 이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높더라도 그것을 100%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물을 가지고 와 봐라. 뭘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겠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대학들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전형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좀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수능 3개를 가지고 등급 조합을 만들고 중위권 그룹에서는 2개 정도의 조합을 가지고 등급 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건국대와 동국대가 보이는데요. 건국대와 동국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에 바로 서류 평가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면 서류 평가 뭐 많은 대학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서류 평가는 기본적으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목 선택, 그다음에 교과세 특, 그리고 출결 요런 3가지 정도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서류 평가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건국대와 동국대는 내신 대신 서류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시 모집이 46.6%가 되는데 요거는 이 지금 모집 인원은 이게 좀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 뭐 기회균형 전형이라든가 요런 것들까지 다 이제 포함하거나 이러면 요런 비율은 살짝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략 45% 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위권 그룹에서는 5에서 7% 정도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례였으니까 결국 50% 가까이 정시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학교를 확대해 보면 서울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런 대학들로 좀 더 확대를 해 보면 자, 보시다시피 이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만 수능 최저가 없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뽑고 있고 이 중상위권 그룹에서는 조금 더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수시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학생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대학들 자,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야구 잠바를 열심히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에서 앉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등어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어떤 특징들 이런 이제 그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 최저를 적용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여학생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 성신, 서울, 덕성, 동덕 요 4개 대학을 반드시 고려해 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덕이나 덕성의 경우에 전년도 정시 합격선을 보면 그 합격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덕이나 덕성여대를 갈 만한 수준의 남학생은 동덕, 덕성을 못 가죠. 그럼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학생들에게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뭐 덕성여대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거고요. 동덕여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어쨌든 서울 소재 학교니까 서울 소재 대학들을 진학하고 싶은 여학생들은 반드시 요 대학들을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능 분석이 잘 되고 있는데 수능에서 어
수능 수학에서 1 등급 안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그 1 등급 안에 수능 수학 1 등급의 80%는 남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학생 이과 여학생들은 특히 이 여대를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전략을 한번 또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는 기본적으로 6번 쓸 수가 있죠. 가끔씩 수시를 7번 썼다고 달려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7번 쓰게 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접수한 6개 대학 위주로 접수가 되는 거고, 마지막 7번째는 접수가 인터넷상으로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들어가지만 입금은 되지만 접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 6개를 넘쳐 썼다고 해서 뭐 입시 자격이 실격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은 전문대, 어 산업대, 그다음에 특별법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 6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대학은 일반적인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을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겠죠. 이들 대학들은 교육부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국방부에서 만든 사관학교나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경찰대학, 산업자원부에서 만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문체부에서 만든 한국예술종합대학, 이런 대학들은 어 교육부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대학은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 대학을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해서 특별법 대학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들, 특히 전문대의 경우에는 전국에 한 150개 정도의 전문대학이 있고요. 전문대는 수시 1차와 2차로 나눠서 선발합니다. 수시 1차는 수능 이전에 원서 접수를 하고 수시 2차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150개 대학 모두 써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력만 된다면 300건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전문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 가능한 것은 특별법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정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뭐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에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수능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의과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정시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요런 대학들의 어 명칭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6장의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6장의 카드를 쓸 때 상향과 적정 하향을 같이 써야 되는데 수시에서는 무조건 상향이 필요합니다. 물론 얼토당토하는 그 아이들 표현으로 우주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합리적인 방식에서의 상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말씀대로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본인이 나 수시에 합격했어, 확인했어가 아닙니다. 수시에 합격한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다가 원서를 넣어 놓고 예를 들어 최초 합격은 못했고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니 수능이 너무 잘 나와서 정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시에 예비가 된 것이 충원 합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럴 때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서 충원 합격했다고 통보 오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합격한 사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6번, 엄마에게 6번, 아빠에게 6번, 담임에게 6번, 다시 본인에게 6번, 이렇게 해서 안 받으면 넘어가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것도 대단한 의지이지만 어쨌든 합격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정시에서 원서를 쓰다 보면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수도 되고 나중에 합격 불합격도 결정이 됩니다. 정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시 설명한 선생님이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보통 교육부에서는 2월 말에 수시와 정시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시 합격생이 정시에도 합격했을 경우 둘 다 불합격 통보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수시 합격을
수시 합격에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적정하게 상향과 적정하게 안정과 적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상향 3개, 적정, 안정, 하향 이를 쓰라는 말이 아니고 학생의 생각에 따라서 상향을 5개 쓰고 적정을 하나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하향을 하나 쓸 수도 있는 거고 상향을 1개 쓰고 나머지를 다 하향이나 적정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의 판단에 의해서 또 부모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향을 6개 썼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향 6개 쓰면 5 번째로 발표한 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엄청 불안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예,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정시 예측선을 잡아야 되겠죠. 수능을 예상해 봐야 됩니다. 수능을 예측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미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어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되겠죠. 올해 전국연합 학력평가 우리 학생들이 그저께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3들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번의 모의고사와 1번의 수능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올해는 참 절묘하게도 5월 모의고사를 그 날짜를 참 잘 잡았죠. 그래서 5월 모의고사 날짜에 과연 아이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효심을 평가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시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보게 되면 한 달 뒤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 성적표를 지금 고3 엄마들이 고3 아빠들이 이걸 지금 보시고 '처음 본다. 저런 게 있었느냐?'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고1 때부터 수없이 나갔던 자료가 되겠고요. 많은 정보들이 담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자료들 중에서 지원 전략을 짤 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요게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3월, 5월, 7월, 10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되겠는데요. 이거 이 기타 참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모의고사를 본 학생은 전국에 30만 5,428명인데 이 학생의 국어와 수학 성적을 합쳤을 때 전국 상위 100분위가 93.58% 정도 되는 우수한 학생, 전국 상위 6% 안에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를 더 잘해서 탐구를 합쳤을 때는 더 높은 석차 100분위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임의로 만든 이제 요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 임의로 만든 배치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6월과 9월 수능 성적표인데요. 요때는 요 100분위의 평균을 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배치표, 대략적인 배치표에다가 한번 넣어 보면 지금 앞서서 봤던 친구가 93.5%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요쯤 되네요. 이 친구는 현재 실력이 연고 서성한 정도를 정시에 갈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것은 뭐냐면 저렇게 그 구체적인 석차가 나오는 어 시험은 바로 고등학교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빠졌습니까? N수생이 빠진 시험이 되겠죠. 그러면 N수생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93.5%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에 2% 3% 정도 낮춰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서 봤던 학생의 성적은 국어 수학의 경우에는 대략 한 요 정도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학생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적정선이죠. 그러면 수시에서 상향으로는 연고서성안을 상향으로 써보고 하향으로는 외대 건대 정도를 하향으로 써본다면 이 안에서 충분히 6개의 카드를 잘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려면 일단 앞서서 봤던 그 성적표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 성적표를 처음 봤다거나 저 성적표를 언젠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럴 때는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다시 보기는 학생들의 가방 속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가방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방에 여러 장 A4 용지를 뒤집어 놓는데 그 뒤집어 놓은 용지 중에 하나를 탁 꺼내면은 바로 요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네요. 자, 포스텍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포스텍은 누가 봐도 느낌상 그 카이스트처럼 과학기술 특별한 목적 대학처럼 보이지만 분류상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시 6회 제한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대학은 뭐냐면 어 그 좀 학교를 수시에서 좀 생각보다 기대보다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수시에서 수능을 엄청 잘 본 학생들, 특히 이과생들, 이런 학생들 자기가 갖고 있는 대학보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한 국민대 정도를 갈 성적에 가는 합격을 했는데 수능을 보니까 그날따라 너무 잘 찍혀서 찍신이 내려와서 너무 잘 봐 가지고 거의 서울대급 성적이 나왔다.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성적이 나온 학생의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과학기술원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당연히 과기원 대학들은 미적 기하와 과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특징들이 있는 것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문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입시 설명을 하면서 전문대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대가 이제 합격선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전문대 얘기는 크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한번 몇 개의 전문대 학과는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취업이 이렇게 잘 되는 과가 있네요. 바로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 전문대 간호학과도 취업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국제대학교 간호학과의 남자 취업률이 50%라고 돼 있잖아요. 요것은 취업이 안 됐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그 간호사 국가고시에 아마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호 취업률 보셨고요. 이제 간호그 합격생들의 이제 합격자 성적을 보시면요. 평균이 한 2등급 후반대가 되겠습니다. 2등급 후반대에서 그 최저점은 한 3등급 초반대까지 되겠고요. 경기도권으로 가게 되면 일부 대학은 5등급대에서도 간호학과에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6등급, 7등급대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6등급, 7등급 친구들이 간호학과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지방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여쭤보면은 성실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가겠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지방 간호대 그 간호학과 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간호학과를 가게 되면 지방 간호대 간호학과를 가게 되면 기숙사가 필요 없답니다.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아쉽더라도 좀 성실한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간호보다 한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게 되고요. 역시 지방 대학 쪽에서는 지방권에서는 7등급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특히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반려동물 학과들, 애완동물학과, 뭐 애완동물 미용학과 이런 학과들을 보시면 수도권 좀 서울에 가까운 대학들은 4등급대가 되는데, 조금 먼 대학들은 놀랍게도 9등급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9등급이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요런 이제 할 말은 많으나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문대는 그렇게 됐고요. 그럼 전형별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크게 분류를 해보면 내신을 보는 학교가 있고요. 내신과 최저가 들어간 학교가 있고요. 내신과 서류평가가 들어간 학교가 있는데, 주요 대학으로는 광주교대, 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가 내신과 서류를 함께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서류를 볼 때는 과목 선택, 교과 세특, 그다음에 출결 요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배치표를 보겠습니다. 배치표는 지금 요 등급대는 지금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등급 초반까지가 가능성이 있는 건데, 특히 그 교과 전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수능이 몇 개 이상 몇 등급이 나오느냐, 요게 교과 전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교과 수능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대학, 합격하는 대학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대학이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대학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일 수학하고 일본어를 같은 날 시험 보는데 이러면 일본어는 안 해도 되지요? 일본어 중요하지 않은 과목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생각에 따라서는 중요하다 안 하다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보시면
상위권 그룹에 해당되는 학교들 고려대라든가 서강대,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렇게 상위권 그룹에 해당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일본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본 교과에 기술과정, 정보, 일본어, 한문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교과들이 모두 반영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고 만약에 과목 중에서 부족한 과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학교급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 경희대, 광운대, 외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과를 모두 반영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경희대학교만 제가 특별히 이렇게 빼놨는데 이거 왜 빼놨냐면 경희대학교는 작년도에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를 반영했다가 올해는 국영수사과를 모두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모두 요런 등급이 나온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과학이 5등급대가 나왔죠. 그러면 어 작년에는 이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반영했으니까 1.5등급이었으나 올해는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은 2.2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전년도 합격생에 비해서 올해 합격 학생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도 한번 모집 요강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대는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냐면 소위 말해서 문 닫는 등급 문 여는 학생들 있죠. 등급 문 여는 학생, 내 앞에서 1등급과 2등급이 끊긴 학생들. 그래서 점수는 90점이 넘었는데 2등급이 나온 학생들. 또 점수는 90점이 넘었는데 3등급이 나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있죠. 외대에서는 90점이 넘으면 모두 1등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얘네가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 학교 학생이 2.6등급의 학생인데 외대 점수로 환산하니까 1.2등급이 돼서 외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대학들은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추천 전형 있죠. 보통 이제 교과 전형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추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학과의 일부 전형을 빼고는 모두 추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균형 전형 또는 고교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게 되는데요. 다양한 명칭이 쓰여 있지만 사실상 교과 전형입니다. 추천하는 인원들은 예를 들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당 8명까지만 원서를 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이 있고 또 반면에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면서 제한 있고 미적용하면서 제한 없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그 연도가 있습니다. 졸업 연도. 그래서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울대는 이제 교과는 아니죠. 지역 균형 전형인데 종합 전형이죠. 성균관대, 연세대는 재학생만 추천이 가능하고요. 재수생이 가능한 대학들이 이제 일부가 있고 여기 36대는 너무 착한 대학입니다. 무려 구수생까지 학교에서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2017년도 졸업생이면 아마 그 학교의 선생님이 아마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3개 영역 모두 3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 대학이 있고 계명대, 의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이 1등급이어야 됩니다. 111 이런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메디컬 계열들은 이제 보통 3개 영역 등급합 4, 112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 지방약대 같은 경우 3개 영역 등급합 5 요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 영역 등급합 6, 7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영역으로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숭실대와 연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와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할 때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자연대의 경우에 숭실대와 연세대는 수학에서 확통을 본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결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숭실대는 2개 영역 등급합 6이니까
국어하고 영어로 6을 맞추면 또 수학을 아무거나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어, 수학을 엄청 못 봐서 국어, 영어를 엄청 못 봐서 수학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한다면 그때는 미분 또는 기하라는 과목이 필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연대는 여기 과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 과입니다. 연대는 자연대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3등급에 2개 5등급인데 이 2개 5등급에서 보시면 수학이 필수입니다. 근데 수학은 무조건 미분 또는 기하를 봐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연대는 수시에서 유일하게 미적 기하를 적용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리고 이런 이제 교과 전형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발행되는 센진학이라는 이 책자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홈페이지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책자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대학마다 합격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올해 건데 요건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 자료인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은 2024년 합격과 2023년도 합격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올해는 2024, 2025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요 2025와 2026 두 개의 책을 동시에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3년치, 4년치의 합격선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교협에서 하는 대학 어디가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전년도 자료밖에 안 나와요. 그 전년도 자료가 나오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이게 서강대학교거든요. 서강대학교임을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서강대학교인데 여기 글로벌 한국학부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가에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한국학부 3명 모집에 6.67대 1이에요. 그러면 19명 정도 지원을 했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원한 19명 중에서 몇 명이 합격증을 받았느냐? 당연히 3명 안에 들어간 3등 안에 들어간 친구들은 합격증을 받았을 거고 추가 합격으로 1명이 더 받아서 이 학과의 합격생은 모두 4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명은 다른 학교로 갔고 예비번호 1명이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얘들이 성적을 공개했는데 바로 2등으로 붙은 학생의 점수는 3.02등급입니다. 이게 지금 서강대예요. 그리고 3등으로 붙은 학생은 4.01등급이 됐고요. 여긴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은 학생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더니 그 친구는 6등급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교과 전형은 1년치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에 이 전년도에 그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에 이런 똑같은 합격선이 거의 대부분 1.5등급 이내였어요. 합격선이. 그러면 1.6등급 학생이 1.5등급이 합격한다고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고 1.6등급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겠죠. 불안해서 못 쓰겠죠. 그리고 1.7등급 당연히 안 쓰겠죠. 1.8 안 쓰겠죠. 그런데 누가 썼느냐.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 수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추석되면 친척들 만나야 되니까 친척 응대용으로 하나 쓰자라고 했던 걔들이 수능 최저를 통과해서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 대학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겠죠? 공개를 했더니 4등급으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답한 건 뭐냐? 이 자료가 재작년 거거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서강대 4등급이면 들어가네. 너는 3등급이니까 안정권일 거야. 이렇게 해서 작년도 서강대학교 그 글로벌 한국학부 경쟁률이 18대 1까지 올라갔고 합격선은 1.5 등급 이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3년치, 4년치의 입시 결과들을 쭉 추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다른 자료에는 없고 우리 센진학은 책자마다 2년치의 자료를 놓기 때문에 1년 전 책자를 보시면 4년치까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년치 자료를 보시고 대략 우리 아이의 성적이 내신 성적이 그 합격선의 70% 안에 들어간다. 매번 합격선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그 학생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원 전략을 보시면
수능보다는 내신 성적이 뛰어나다. 당연히 되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가능하고 생활기록부는 매우 평범하다. 특히 진로가 너무 심각하게 바뀌어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가 민망하다. 이랬을 때 교과 전형, 내신 좋으면 교과 전형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 의대에 교과 전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대 쪽을 준비하지 않았으나 내신 성적이 아주 높은 학생들이 지방의대 교과 전형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교과목을 빼면 내신이 훅 올라간다. 이랬을 때는 그 계열별로 그 교과를 반영을 달리하는 이런 학교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 다음 강의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요렇게 1등급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숭실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격자 산포도인데요. 보시면 저 점점점점 돼 있는 것은 지원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학과를 보시면 1등급 중반쯤 되는데 중후반쯤 되는데 탈락했고요. 반면에 전기공학부는 지금 5등급 된데도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삼포도를 보고 더 놀라운 것은 얘네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왜 썼을까? 예,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친척 응대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분포를 봤을 때 '특정한 점수에 의해서 갈리는 전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배치표를 보면 중요한 것은 서류 평가가 얼마나 우수하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에서부터 6등 3 등급대 중반까지의 학생들도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특히 서울권의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교과 전형에서는 운이 안 따르면 어렵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3년 동안의 본인의 활동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일단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라볼 때.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수업 시간에 보여지는 태도, 수업 태도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성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을 분류해 보면 어떻게 돼요? 태도가 좋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고요. 그쵸?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겠죠? 그다음에 태도가 좋으나 성적은 좀 아쉬운 학생이 있죠. 선생님들이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자, 반면에 태도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고 그러면 어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태도는 안 좋은데 성적이 좋다. 네, 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대학에 보낸 아이들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것이 거고 내가 예쁜 아이는 바깥에서 예쁜 아이니까 태도가 좋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 태도가 좋은데 성적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그 아쉬운 부분들을 얘가 태도를 봤을 때 그 아쉬움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교과서 혜택이나 생활기록부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또 걔네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제 어떤 인제 그 부분들을 보느냐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일단 상위권 그룹의 대학들은 학업 역량 쪽을 많이 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또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다음에 중상위권 그룹부터는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데 특히 중하위권 그룹에서는 진로 역량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어차피 학업 역량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대학이니까 이런 대학들은 아무래도 진로 역량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과에 관심 있는 학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적을 볼 때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를 그냥 함부로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의 그 총 등급을 그 게시를 했지만 그다음 장에 대학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일반고는 몇 등급 아이들이 주로 붙었고 특목고, 자사고는 몇 등급이 붙었다는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 등급 초반대까지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 요런
단순히 게시용으로 전체 학생의 성적을 합산해서 공개하는 자료들을 보실 때는 좀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또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이 있는 그대로 공개가 되는 거니까 요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 가지 역량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량은 크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업 역량은 수업이라고 보게 되고요. 진로 역량은 수업의 확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화법과 어떤 사람이 제 주변 사람이 어느 날 자기는 요즘에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회화 학원 다니고 있대요. 오랜만에 만났어? 요즘 뭐 해?" "나 요즘에 영어 회화 배워." 그리고 한 두어 달 만에 만났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 그 지인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영어 회화를 배웠으니까 한 두 달 뒤에 만났을 때 영어 회화 실력이 늘었다.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수업을 들었답니다. 화법이 뭘까요? 화법은 말하기입니다. 작문은 글쓰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3개월 내내 화법과 작문 수업을 들었대요. 그러면 3개월 뒤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학생이 화법 말하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됐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학업 역량의 성장입니다. 바깥에 있는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는 그럼 뭐냐? 예를 들어 문학을 공부한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문학을 공부해 보니 '아, 김소월이 너무나 나는 감동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해 보고 그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 유사한 글을 써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업이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 교실 안의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역시 또 성장이 중요합니다. 자, 공동체 역량도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교육청 게시판에 민원 내시는 거 아세요? 예, 걔들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의 큰 민원이 뭘까요? 바로 "짝 바꿔 주세요."입니다. 예. 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담임 선생님이 안 바꿔줘요. 그러니 교육감님께서 나서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거죠? 짝을 바꿔 달라? 그러면 거꾸로 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만 생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생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지 않아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초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만 살아야겠다.'라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면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성장들을 보여줬는가가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동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프로그램들, 행사, 자치 활동 이런 것들 또 그 수업 안에서는 발표 수업이라든가 조별 발표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게 되는 거죠.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평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급이 A는 낮고 뭐 A가 1 등급이고 B가 3 등급이라고 해서 대학은 무조건 A를 우수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과목의 난이도, 학과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또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거에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초창기에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학교들을 가보면 교수 사정관 또는 위촉 사정관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분석해서 뽑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학 교수님들이 모두가 달라붙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즉 교수님들이 뽑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뽑는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 올 학생들을 뽑는 것이고 교수님들이 뽑는다는 것은 여기서 플러스해서 내 제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체크해 보시면 어떤 류의 책을 읽었을까?
나도 고등학교 때 이런 류의 책을 읽고 우리 과를 생각하게 됐는데 얘도 비슷한 모습이 있네. 이제 요렇게 코드를 맞춰 나가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소위 말하는 진학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특히 컨설팅, 사설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얘가 이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설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경우에 따라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공이 있어요. 다른 전공은 몰라요. 다른 전공에 이 아이가 얼마나 적합한지 깊이 있게 몰라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학교는 그 어떤 직장 중에서 학교는 유일하게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 은행에 가면은 경영경제학과 전공자들 뿐이고 삼성전자 가면은 전자전기 전공자들이지만 학교에는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뭐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죠. 자, 우리 아이가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우리 아이의 생기부와 이 학생의 그 학교 생활의 패턴들이 생명공학과에 갈 만한 학생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그 학교의 생물 선생님. 학교를 활용하세요.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뭔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일단 성실함과 특히 이제 근면 성실함에서 최근에는 출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경희대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오네요. 경희대 애들이 좀 지금 조금은 공격적으로 먼저 선수를 쳐서 그런데요. 경희대는 내년부터 아예 공개적으로 그 결석 처리를 심각하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결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세대 이후에 조금만 아파도 학교를 안 가도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 학생들에게 되게 팽배해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자가 뭐냐면 아침 7시 에서 8시 사이에 오는 문자입니다. 대부분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학교 못 가요."예요. 예.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싫으냐?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보실 때 여전히 아기같이 보이시겠습니다만 자,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키웠습니다. 20 년의 시간 금방 갔죠? 자, 앞으로의 10 년의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어려 보이는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인 출결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런 부분들을 정말 절대로 끝까지 출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제 사촌 누나가 초등학교 때 연탄가스를 마셨거든요. 쓰러져 있는데 우리 큰어머니께서 그 누나를 들쳐업고 학교에 등교를 시켜서 6년 개근상을 받았고 그게 지금도 자랑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모습 보이려는 건 아니고 뭐 "뻑하면 아프다. 쪼끔만 아프면 학교 안 간다."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이제 기재 사례가 있는데 작은 것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요런 사례들. 자, 이 친구는 큰 역할은 아니지만 요런 작은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가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했던 사례인 반면에 지금 이 학생은 학급 회장이라고 하는 굵직한 리더십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어떤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평가의 그 유불리가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들은 이제 요런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결국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명칭은 달리 붙일 수 있어도 요런 다양한 명칭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겠죠? 예. 결국 1000점 만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입니다. 요거 건대에서 나온 면접 질문인데요. 제가 이거 왜 면접 질문이 요렇게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은 남학생이 잘할까요? 여학생이 잘할까요? 제가 보니까 여학생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은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면접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고요. 남학생은 분명히 지가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거짓처럼 답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면접 질문했더니
학생은 "우리 학교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뭐 "버스 타고 왔어요." 뭐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생기부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물어본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1 학년 과학 시간에 양자 컴퓨터 발표하셨네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기본 원리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말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했던 활동들을 그대로 물어보는 면접이 대다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특이나 이런 부분이 거짓으로 됐으면 면접 대비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 그 역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1 단계 3 배수를 뽑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3 배수를 뽑으면 1 배수에 들어간 친구들은 최초합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운데서 면접을 못해서 20%가 불합격권으로 밀리고 3 배수의 끝자락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도 면접을 잘해서 합격권으로 올라온다. 그 비율이 20% 정도 된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학교마다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면접이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류형이 있습니다. 서류형은 약간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합쳐진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서류형은 면접 없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입니다. 대학들을 쭉 보여 드리니까 그냥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기부상 뚜렷한 장점, 그다음에 등급에 비해 점수가 높은 학생, 그리고 모집 단위 관련, 그러니까 전공 관련 교과 이수나 성적, 학교 활동이 우수한 학생, 특별히 부족한 과목은 없으나 특정 과목이 매우 우수하다. 보통 2, 3등급대 학생인데 일부 과목은 1등급대가 된다.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교과 성적에 일관성이 있다. 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보인다. 작년에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서 6등급대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자율활동 모두 전자전기, 진로활동 전자전기, 동아리 전자전기, 국어도 전자전기 모든 내용들을 전자전기로 도배를 했고 이 친구 어디를 붙었냐면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천안에 있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작년에 삼성전자 취업률 3위라는 그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대학 수준으로 내려가면 내신 성적보다는 학생의 관심도를 보는 반영하는 대학들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4등급, 5등급이라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교과 세특을 챙겨가면서 지원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올해 약수령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대 약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늘었고요. 이 빨간색은 의대 약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민대 강남대는 약수령 논술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이 가장 독특하게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공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 수학을 못해도 공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었습니다. 바로 공학부에서 55명을 뽑는데 언어형, 국어 논술을 해서 공대를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국문과에서도 그 수리 논술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요 언어형과 수리형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그동안 없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실시 대학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기된 대학은 약수령 논술입니다. 약수령 논술은 5등급, 6등급대 학생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논술이고요. 시험 문제의 수준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형 정답 정도를 쓰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반 학생이 내신이 6등급대인데 홍대 세종 캠퍼스 이 약수령 논술을 보고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내신 6등급이 홍대 세종 캠퍼스를 가려면 사실은 재수에서도 힘들고 삼수에서도 힘들고 다시 태어나면 갈까 말까한 그런 성적입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시기를 좀 보세요. 시기를 보시면 지금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은 내신 성적이 또 모의고사가 4등급 때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심리가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간다. 나는 정시에서 더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있다. 이런 심리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대학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가톨릭대, 단국대, 상명대, 서경대, 성신여대, 을지대 이런 대학들을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들 대학이.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4등급, 5등급대의 성적을 내신 모의고사 모두 4, 5등급대의 성적을 가진 친구들도 요런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카톨릭대 단국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 날 논술을 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9월 12일 날 원서 접수 끝나고 보름 뒤에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준비된 학생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성신여대 논술을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해 봤는데 논술 문제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서 어찌 보면 이렇더라고요. 논술을 잘 쓴 학생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덜 못 쓴 학생이 뽑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 번쯤 여학생들은 이런 대학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내신과 수능에 비해서 수능에 뚜렷한 장점이 없다. 또 모의고사 기복은 심하지만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왜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논술은 대부분 앞서 보셨듯이 주요 대학은 시립대라든가 연세대, 홍익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4년제 대학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6등급대 학생들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논술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 대비도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터득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술학원 백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터득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뭘 터득해야 되느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PDF 파일들이 있거든요.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보면 여기에 모범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모범 정답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보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모범 정답인지를 터득하게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터득하면 논술 붙습니다. 그런데 이거 터득하지 못하면 논술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술에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를 좀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주요 대학교의 접수 날짜와 그다음에 논술과 면접일을 쭉 정리했거든요. 이거 왜 했을까요? 면접과 논술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겹치는 날이 많이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 겹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6개의 대학을 썼는데 실제로 이 면접이나 논술이 겹쳐서 2개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에 인제 제가 인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조카입니다. 재작년에 3년 전이죠, 3년 전. 그 3년 전에 제 조카는 원서를 썼는데 두 학교가 두 학교 동시에 1 단계 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숭실대학하고 한동대를 1 단계를 붙었는데 이 두 대학이 같은 날 면접인 겁니다. 하나는 서울, 하나는 포항. 예, 방법이 없죠. 두 개를 다 면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행히 한동대가 오후였어요. 그래서 숭실대는 오전이었고 근데 이제 9 시에 이제 면접 시작인데 그 면접 들어가서 대기를 하면 이제 10시 넘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시 넘어서 면접을 하게 되면 이 한동대는 못 가는 겁니다. KTX가 없어서. 그래서 이놈이 이제 머리를 굴렸어요. 가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가 지금 "코로나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실에서 1 번으로 먼저 면접을 보고 학교를 빠져나와 가지고 KTX를 타고 포항에 가서 한동대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둘 다 면접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둘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면접이나 논술일이 겹쳐요. 왜 겹치냐면 면접이나 논술은 이게 학기 중이잖아요. 이게 11월 달이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좀 학교를 좀 느슨하게 가긴 하더라도 요게 학기 중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일과 중에 학생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논술과 면접을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서를 쓰실 때 요런 것도 하셔서 쓰셔야지 곤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쭉 대학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8월 5 일이 되면 100 일이 되는데요. 이제 8월 5일 날 5 일까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생기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기본기가 중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대통령께서 수능을 어떻게 출제를 요구했냐면 EBS 연계 교재
많이 반영하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 많이 출제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살짝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수능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수능의 패턴은 기본 문제와 소위 말하는 이제 킬러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하지만 어 몇 년 전에 불과 한 1-2년 전에 또 다른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약간의 그 혼돈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의고사의 패턴을 보면 결국 그 기본기 문제와 그다음에 변별력 문제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본기 문제만 맞춰도 3 등급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수능에서 요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100일 전까지는 좀 기본기 문제들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변별력 문제들을 손을 대는 그러니까 기본기 먼저 갖추고 변별력을 갖추는 요런 것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보다 수능이 우수하다. 논술과 정시, 교과 성적이 더 우수하다. 학점과 교과 이건 기본적이 되겠죠. 네, 논술 가이드북 확인하시고 모집 인원 항상 전년도와 변경된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 3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3등급은 70점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영어 4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3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3등급과 탐구 하나 2등급 정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웬만한 대학은 다 통과하고요. 또 하나는 정시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요게 나오게 되면 국어, 수학을 아주 망치지 않는 이상 서울 수도권 대학의 정시 진학에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학생들이 엄청 힘들 때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힘든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뛰어서 갑니다. 그리고 작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크게 얘기하고요. 작게 웃을 수 있는 것도 큰 소리로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약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들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교실 복도에서는 큰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춤도 추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학교에선 그렇습니다. 왜? 친구들한테 약한 모습 절대 안 보이죠. 그러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부모님하고 남학생들은 말을 안 하고 여학생들은 징징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그런 때는 바로 아이들에게 슬럼프가 왔다는 증거고 아주 힘든 시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느냐? 결국 아이들 한 가지 마음을 하나 먹으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을 속썩이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20년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께서 아이들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을 복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시고 그 힘든 시간들을 슬기롭게 보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센지나 요거 그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 사이트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센지학 나침판 꼭 좀 다운 받으셔서 어플리케이션 활용해 보시면 갖고 다니면서도 입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